수백 년 동안 이 부분을 단 한 사람도 지적을 했던 학자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이럴 수가 단 한 사람도 이 부분을 의심하거나 거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륙신라와 대륙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만약에 저의 가설에 근거가 없다면 과감하게 비판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 가설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류 강단사학에서는 대륙백제 진출설에 대해서 일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자들 중에서는 대륙백제 진출설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대륙의 어느 지역까지 진출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백제가 대륙에 진출했다는 그 부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신라가 대륙에 진출한 것은 맞는 것인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대륙에 신라가 있다면 그러면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신라의 유적과 유물들은 무엇이고 그 왕릉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륙백제설과 대륙신라설이 엉터리 이론으로 그냥 묻혀버린단 말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고려의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개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고요. 당시 고려의 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중국 대륙이 분열돼 서로를 견제하고 있던 이 시기 균형치 역할을 했던 나라가 고려였다. 학술적인 기초 이론과 원리 원칙대로 그 영토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반박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륙 삼국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입증 방법을 통해서 제가 대륙 삼국설에 대해서 주장을 할 건데요. 사건 사고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의 해석과 우리 역사학자들의 해석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이거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저런 불경이 있나?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목을 치시옵소서. 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저의 채널에서 잠시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고 드라마에서 시청을 했었던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에 없었으며, 애초에 처음부터 백제와 신라는 대륙 동부에서 존재했었습니다. 소선의 아들 온조백제부터 의자왕까지 그 백제는 대륙 하북성에 존재했었고 하북성에서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한반도에서 대륙 진출설이 아니라 대륙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로 진출을 했다는 한반도 진출설이 맞다는 게 결론입니다. 애초에 온조왕자가 도읍을 정한 것은 전라도의 백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정한 까닭은 폐수를 대동강으로 봤기 때문에 그 폐수 이남이 백제라고 해석을 하고 한반도로 대륙 백제의 그 스토리를 한반도로 끼워 넣게 된 겁니다. 우리 학자들 중에 폐수를 하북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폐수가 하북성에 있기 때문에 온조백제가 하북성 일대와 산동성 일대를 장악하게 만든 거고,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의 동남쪽에 존재했던 게 맞는 겁니다. 신라가 백제의 동남쪽에 존재를 해야 이 모든 역사적 스토리의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 경상도에 있는 유적들과 그 왕릉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비밀들을 제가 지금부터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가 뒤죽박죽 엉터리가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조선시대에 삼국사기를 집필했던 김부식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삼국사기를 집필했던 김부식이 한반도에 있었던 삼국의 역사와 대륙에 있었던 삼국의 역사를 뒤죽박죽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고, 대륙과 한반도의 지명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게 많은 거거든요. 세부적인 얘기는 차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고 우선 큰 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648년에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의 이세민에게 사신으로 찾아가가지고 양국 간의 그 계약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대가 정말 신라 사신이 맞기는 맞느냐? 예, 폐하. 당 제국의 신하고
신라의 사신이 맞사옵니다. 헌데 어찌하여 신라국의 사신이 우리 당나라 신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당나라의 신하국 사람으로서 당제국의 신료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또한 당나라 사람들이 걷는 걸음을 연습하여 선보여드림으로써 우리 신라가 얼마나 오매불망 당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예와 존경을 다하는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리 하였사옵니다. 짐을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냐? 신라는 당제국의 신하이며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온 것이옵니다. 보셨습니까? 눈치를 챈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의 기존 전통 복장을 전부 다 중국식 관복으로 통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신라는 어떻게 하든지 당나라의 어떤 힘을 빌려야 하는 약자적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따라서 했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춘추가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라는 자주 국임을 상징하는 각 왕마다 연호를 사용했으나 이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겠고 당나라 연호를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김춘추는 당나라의 이세민에게 신하가 되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고 당나라의 행정적인 제도를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나라의 속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관리들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당나라의 속국이 된 겁니다. 이 김운경의 사실을 볼 수 있듯이 김윤부란 사람은 보면 26년간 당나라의 볼모로 있었다는 거 보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인질들이 붙잡혀가면 힘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라 관료들의 복색,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을 당나라식으로 맞추겠습니다. 이거 완전 사대죠. 그래도 당태종 이세민이 내가 너 말을 다 믿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김춘추가 제 둘째 아들 김인문을 벌모로 잡혀놓겠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신라의 왕자들을 당나라에 수기를 보내거든요. 수기를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수기가 뭐냐면 그 속국의 그 왕자들을 본국에 보내가지고 인질로 잡혀있는 것을 수기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사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대와 속국은 엄밀히 다릅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라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가 아니라 대륙 동부에서 존재했었던 대륙의 신라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와 속국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지금까지 문헌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 속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국이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본국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속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나라에서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합니다. 당나라에는 동생 김인문이 인질로 당나라에 가 있었는데 이 김인문을 임해군공으로 자기를 주고 신라왕으로 임명해서 또 돌아가서 신라왕이 되어라. 문무왕은 파직을 하는. 이렇게 되니까 문무왕이 어쩔 수 없이 사신을 보내서 사과를 하니까 다시 김인문은 다시 당나라에 다시 돌아갔고. 그런데 우리는 국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나요? 김춘추의 외교로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영웅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김춘추. 상대적으로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는 이런 김춘추의 도전 정신을 통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딸의 이름이 고타소인가요? 딸의 복수를 갚자고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당나라에다가 신라를 갖다 바치고 백제를 멸망시킨 우리 민족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원흉을 우리는 국사 시간에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영웅이라고 배웠습니다. 백제 폐주 의자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술병을 들어서 우리 당나라 장수들에게 술이나 따르거라. 이를 도와 백제를 멸한 군사가 아닌가? 신라의 제장들은 예의를 갖추어라. 술을 하면 다시 한번 따라보거라. 아니 이놈아, 술이 넘치질 않느냐 이놈아. 됐다 이놈아, 대이나 마셔라. 백제가 멸망했을 때 김춘추가 의자왕에게 술을 따르겠고 의자왕이 치욕스럽게 술을 따랐는데 그 술을 김춘추에게 이렇게 쫙 뿌려버렸다는 말씀 드렸죠. 너 따위가 감히 내 딸을 죽인단 말이냐. 김춘추가 당나라에게 관직을 받고 당나라의 관리가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의자왕의 얼굴에다가 술잔을 뿌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까지 당나라의 관직을 받거든요. 계림주 도독이라고 관직을 하사 받습니다. 계림주가 어디냐면 산동성 일대입니다.
신라의 계림 도독부의 도독은 문무왕 김범미인데 이 김범미는 김춘추의 큰아들이고 당시 망해버린 백제 땅의 웅진 도독부의 도독은 부여융 그러니까 의자왕의 큰아들이라면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이 신라왕 문무왕을 부릅니다. 뭐가 신라왕이야. 그냥 계림 도독을 부른 거지. 그래놓고 야 웅진 도독부의 도독인 부여융과 계림 도독부의 도독인 네 문무왕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당나라가 좀 불편하잖아. 계림주 도독 영해군사. 영해가 어디냐면 산동성이거든요. 우리 민족 사학자들은 계림을 갖다가 이름이 비슷하다고 길림이라고 저 만주에 있는 그 길림을 계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거기 아닙니다. 계림은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를 할 건데요.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785년에는 선덕왕에게 금교 대위도독 계림주 자사 영해군사 신라왕 여기에 또 영해군사라는 호칭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 영해군이라는 것은 산동반도에 있는 영해 지역이 영해입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영해가 아니고 항상 이 계림주 자사라는 호칭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 812년에 헌덕왕에게 준 칭호 보면 또한 계부의 동삼사 금교 태위 지절 대도도 계림주 제군사 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 호칭이 대단히 긴데 여기서 또한 계림주 도독, 계림주 군사, 영해 군사라는 표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에서 신라나 백제 이런 데서 왕의 호칭을 줄 때는 항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을 들어서 관작을 주게 되는데 신라에 대표하는 것이 계림주와 영해군이었다는 거예요. 이 산동성 지역에 있는 지명들인데요. 아까 충연부 연주라는 것이 이 연주부는 여기 이 지역이고요. 치주 청주는 산동성이 북부죠. 이 지도는 대천광여도입니다. 등주는 여기죠. 그래서 이 산동성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요 영해군사라고 하는 것이 요 영해입니다. 이 대천광해도에는 여기 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되어 있는 혼일강력 대치도에 보면 청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해가 아니라 청해. 요 청해 바로 옆에 정해 적산. 적산이 바로 장보고가 법화원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적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알게 되었던 그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에 있는 신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혈압이 오를까 걱정이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대리국에서 존재했었던 백제와 신라는 김춘추에 의해서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김춘추가 대륙 신라를 당나라에게 갖다 바치면서 실질적으로 신라의 정권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신라는 무엇인가 지금도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 한반도에 있는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신라입니다. 이 한반도 신라 얘기는 차후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이제 저의 가설에 대해서 검증과 입증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문 관측과 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천문이라는 것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나라에서 일식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주국이 아닌 속국일 경우 일식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도 장령실을 시켜가지고 관측 도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명나라의 눈치 때문에 그 일식 관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 같은 경우는 자주국가였고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식 관측을 했던 것이고 천문 기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일식 기록이 고려에서 관측을 했던 일식 기록이거든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일식 관측을 했던 일식 기록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천문 관측과 일식 기록은 그 나라가 그 속국이었느냐 아니면 자주국가였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신라 초기에 일식 관측을 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양자강 일대거든요. 일식 기록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씩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신라 초기에는 신라가 대륙에서 일식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대륙 동쪽에 있었던 신라는 자주국가였고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김춘추 이전에는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썼었고요. 김춘추가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라는 자주국임을 상징하는 각 왕마다 연호를 사용했으나 이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겠고 당나라 연호를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김춘추 이후부터 당나라에게 간직을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김춘추 이후부터 대륙에서 더 이상 일식 관측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반도에 있던 신라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700년도 이후부터 일식 관측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한반도에 있던 신라는 독자적인 국가가 되는 거고 대륙에 있던 신라는 김춘추
김춘추 이후부터 당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일식 관측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제 가설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도 일식 관측의 위치가 조금씩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그 일식 관측의 위치가 하북성 북쪽으로 나타납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았다고 그 문헌상 기록에 나와 있지 않나요? 광개토 태양과 그의 아들 장수왕이 다시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되찾기도 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그 전쟁 역사가 대륙의 하북성 북쪽과 남쪽에서 일어났던 그 바로 전쟁 역사가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홍수가 범람해서 신라의 수도를, 신라의 성을 이제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양자강 이제 위쪽에 있는 그 대륙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그 신라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범람할 정도로 성을 옮길 만큼 그렇게 홍수가 날 만한 그런 지형 지물이 아닙니다. 통고에는 신라는 백제 동남쪽 500리에 있고, 보셨습니까? 백제의 동남쪽 500리에 신라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백제가 신라가 존재했었다면 백제의 동쪽에 백제와 신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반도의 백제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대륙에 백제와 신라가 존재했었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건 사고를 분석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단서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한반도 삼국 역사로 이미 판결을 내려놓은 그런 우리 주류 강단 사학계는요, 이런 단서들을 보면 위서라던가 조작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끔 흘려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단서들은 한반도 삼국서를 주장하는 우리 주류 강단 사학의 이론에 대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서들은 위서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기록으로 이렇게 오염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부류들은 이와 같은 행동 유형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륙 백제와 신라의 초기에 백제의 동남쪽으로 500리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라의 영토와 국력은 약소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라가 처음에는 약소국이었다가 이제 북쪽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영토를 넓혀가게 되면서 가야를 정복하게 되고 우상국을 정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라와 백제가 서로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춘추의 사위가 백제의 군사에게 죽게 되고 김춘추의 딸내미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이고, 이 역사는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대륙에서 일어났던 그 백제와 신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문헌상에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지명들이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백제와 신라가 아니라 대륙 백제와 신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김춘추의 매국행위와 김범민의 지방관리였던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불리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려버리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순간부터 우리의 역사가 뒤틀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륙 신라를 당나라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고 당나라의 속국으로 지내게 됐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부분을 단 한 사람도 지적을 했던 학자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단 한 사람도 이 부분을 의심하거나 거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 앞으로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동안 또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민족사학자들은 이 기림을 길림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 길림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이 부분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문무왕 김범민이 당나라에게 그 관직을 받았던 계림주 도독에 그 계림이 만주에 있는 그 길림과 이 연고가 전혀 없단 말이죠. 이 관련성이 없단 말이에요. 신라의 왕이 산동성에 있는 계림주 도독이라던가 영의 군사라는 직책을 하사받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속국이라는 뜻 말고 달리 해석할 길이 있나요? 그 다음 신당서에는 733년 개원 21년에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을 때 성덕왕이 이를 물리쳤다. 발해 무왕이 산동반도 등주를 바다 건너 등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신라가 물리쳤다. 근데 신라가 거기에 대해서 성덕왕은 영해군 대사로 관작을 올려주고 다시 말갈이라고 해서 발해죠. 말갈을 공격해 했다. 보셨습니까? 이 모든 게 대륙 신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발해가 산동성 등주를 쳤는데 한반도에 있는 그 신라의 성덕왕이 어떻게 그 등주에 있는 발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륙 동쪽에 있어야만이
발해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가. 733년에 이제 발해가 고대의 고구려의 영토를 이제 모두 복속하고자 내려오고 하니까 둥주를 치니까 대륙 동쪽에 있던 신라가 산동반도를 막은 거 아닙니까? 애초에 신라가 대륙 동쪽에 있었고 산동반도와 하북성의 그 백제의 영토를 뺏었기 때문에 그 산동반도 지역을 신라가 이제 하사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라의 왕들이 대륙 동쪽에서는 왕의 행세를 하고 산동반도에서는 기림주 도독이라던가 영해군 군사 직책을 하사받아가지고 산동반도를 관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신라의 왕들이 투잡을 띄었던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 서기가 일본 지금 유력의 이것을 막 과장하고 막 뜯어 고쳤다는데 왜 그거 증거가 없잖아요. 막말로. 그놈들이 억지로 만들었다면서 그것은 믿어요? 그게 저는 소위 상식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내가 그따위 거짓말에 또 속을 줄 아느냐? 대화를 하자는 건 아니죠. 지금 웃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교수님들 아까 안 웃었어요? 이건 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많은 연구 성과와 또 중국 내에 있었던 그 많은 연구 성과를 무시하기에는 닥치라 이놈! 당에서 신라나 백제 이런 데서 왕의 호칭을 줄 때는 항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을 들어서 관작을 주게 되는데 신라에 대표하는 것이 계림주와 영해군이었다는 거예요. 성동왕이 당나라로부터 하사받은 관직이 영해군 대사인데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지 않습니까? 그 청해진 대사의 관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금 전에 이 교수가 설명을 했듯 그 지명을 대표하는 그 지명의 관직을 따가지고 그 신라의 왕에게 하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해군 대사, 계림주 도독. 신라의 왕이 당나라에게 관직을 하사받아가지고 산동반도를 통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치욕스러운 역사를 밝혀냈다고 해가지고 저를 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이고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그런 사람이고 이게 제 직업이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들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류 강단 사학자들의 편도 아니고 국뽕 유튜버 들의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민족사학자들의 편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편이고 사건 분석관으로서 그리고 시사평론가로서 왜곡되지 않은 사실관계 그대로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그뿐인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반도의 신라는 김춘추 이전에 한반도로 이제 진출을 했었고 한반도의 신라는 당나라에게 단 한 번도 속국이었던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사대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신라는 우리 민족인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적은 있으나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일식 관측을 했었고 만주 일대까지 점령을 했었던 강대국 신라입니다. 문헌을 보면 고구려의 강개토 태왕이었던 시절에 외나라가 신라로 침공을 하였으며 신라는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고자 강개토 태왕 시절에 고구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고구려는 5만의 군사를 보냈다. 그러나 지원을 온 고구려군이 그 이후로 신라에 눌러 앉았으며 신라는 그 이후 고구려의 내정 간섭으로 속국 신세를 겪어야 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강개토 태왕비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한반도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한반도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기록입니다. 한반도 신라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백제의 영토였던 하북성과 산동성 중에 산동성은 신라에게 넘겨주고 이제 속국 백제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이 신라왕 문무왕을 부릅니다. 뭐가 신라왕이야, 그냥 계림 도독을 부른 거지. 그래놓고 야, 웅진 도독부의 도독인 부여윤과 계림 도독부의 도독인 네 문무왕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당나라가 좀 불편하잖아. 그 당나라의 속국 백제는 이제 발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요사지리지에 보면 발해의 영토는 사방 5천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사지리지에 보면 사방 5천리이고 군사 수십만이다. 그러면 구당서에는 2천리라고 했는데 왜 5천리냐?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것은 이 구당서에는 이 발해 초기 영토를 말했고 이 요사지리에서는 발해가 최강성했을 때 사방 5천리라는 것은 이 동서가 5천리, 남북 5천리
이게 어마어마한 큰 영토였다는. 발해는 고대 고구려의 영토까지 모두 수복을 하고 속국 백제의 어떤 그 영토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가 옛 백제의 땅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기록에 그게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백제의 영토 절반은 발해에게 흡수가 되었고 나머지 절반인 산동성은 신라에게 흡수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문헌상에도 백제의 영토를 발해와 신라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제의 영토를 당나라가 아닌 발해에게 흡수되는 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사책에 나오는 남북국 시대의 발해와 신라의 영토를 보면 발해와 신라가 백제의 영토를 나눠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발해가 백제의 영토를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봐서 발해 영토가 4방 5천리입니까? 위아래로는 2천리에다가 왼쪽 오른쪽으로는 3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819년 7월에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운주가 어디에 있냐면 산동성에 있습니다. 이때 당나라에서 이제 신라에게 3만의 구원병을 보내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산동만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당나라가 무슨 권리로 신라에게 3만의 군사를 보내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대륙에 신라가 있었고 대륙에 있었던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신라에게 3만의 군사를 보내라고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반도에 있는 신라는 천문관측을 하고 독자적인 나라였는데 그 독자적인 나라가 아무런 정치적인 이권이나 경제적인 이권이 없는데 명분도 없는 것이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나라의 속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당나라에게 3만의 군사를 보내려면 수군이 있어야 되고 배가 적어도 500척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500척 이상 보냈다라고 하는 그 문헌상에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북위가 대륙 북쪽에 있던 나라였는데 수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 전라도 백제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황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문헌상의 기록들이 백제와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는 부분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소종방이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을 부르고 의자왕 아들 부영을 불러가지고 서로 화해를 시키지 않습니까? 소종방이 이 둘보다 직책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소종방이 이 둘을 불러가지고 왜 화해를 시켰겠습니까? 하북성을 통치하는 부여윤과 산동성을 통치하는 김범민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해서 이 둘을 불렀던 거예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검증하고 입증하기로 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30%도 지금 다 얘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3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